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2주 전이니까 까물까물 할 거예요. 전전 시간에 시장을 공부했죠. 시장을 공부했어요.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시장은 거래되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게나 기업은 각각의 시장에서 때로는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급자가 되기도 해요. 예컨대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지만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수요자가 될 때도 있고 공급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거래되는 물건이 무엇이냐 가지고 구분한 시장이고요. 시장은 경쟁이 이루어지죠.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경쟁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수요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요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느 시장이든지. 그런데 공급자는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한 사람 있는 데가 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독점 시장. 어떤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몇 명 셀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과점 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장은 수요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공급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경쟁관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수요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공급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이게 경쟁시장이에요. 그러면 독점시장과 과정시장은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수요자가 다수인데 공급자가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비경쟁시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비경쟁시장. 그러면 비경쟁시장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탈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경쟁시장을 제외한 경쟁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지잖아요.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건 이미 전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수요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공급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시장 정보가 완벽하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가격인 시장. 그리고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요자나 공급자나 모두 가격 수능자의 입장이 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이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은 뭐였어요? 다 불안전한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도 다수고 공급자가 다수잖아요. 그런데 수요자도 다수고 공급자도 다수인데 불안전한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있어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요. 그럼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을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드리기 위해서 단골이 형성된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는 집만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공급자를 정해가지고 선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걸 우리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자, 사례를 들어볼까요? 뭐 음식점, 술집, 동네 의원, 미장원 이런 것들이죠. 주유소 이런 것들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었잖아요. 그 시장의 특징들을 제가 쭉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결정되죠? 그럼 결정된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변동되죠? 그 다음 변동된 게 때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때로는 공급자에게 불리할 때 정부가 개입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가격 규제다. 그래서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쭉 공부했어요. 그 중에 가장 출제 영순위는 뭐였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출제 영순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동. 쭉 공부했죠. 간단하죠, 이건. 선이 움직이면 만나는 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이거나 공급 곡선이 움직임으로써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가 변하고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이 변함으로써 가격이 변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까지 문제 헷갈리진 않겠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해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독립변수, 독립변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공급량이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변하는 걸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종속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종속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이 종속변수라면 독립변수는 뭐냐 이거지. 수요와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해됐죠? 수요와 공급이 변하니까 가격이 변해요.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는 거예요. 얘가 독립변수일 때 얘가 종속변수. 얘가 독립변수일 때 얘가 종속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는 선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수요 곡선, 공곡선 이 선의 개념이라고요. 수요량은요. 각 선에서의 점의 개념이라고 공부했어요. 점. 그러니까 이 점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다?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이니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이 움직이면 이게 수요가 움직이고 공급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선이 움직이면 이제 또 만나는 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교재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보호하게 한 게 최저가격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게 한 게 최고가격제. 각각의 문제점들 다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이 수요 공급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됐을 때 요 영역이 뭐였어요? 소비자 영역. 요 영역은 뭐였어요? 생산자 영역. 합치면 사회적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로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요 함수도 알아야 된다 해서 수요 함수도 여러분이 소개해드렸어요.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가격과 수량의 관계. 그런데 시장에 맡겼더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생기죠. 시장에 맡겼더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생겨요. 시장에 맡겼더니 해결이 안 돼요.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장 실패라고. 그래서 전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죠? 전 시간에 우리 시장 실패를 공부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시장 실패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 실패에서 출제했다면 이게 거의 영순위가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외부 효과라고. 나의 소비 활동과 상관없이 또는 나의 생산 활동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이익을 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시장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고 또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 외부 효과는 좋은 외부 효과가 있고 나쁜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러죠? 좋은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외부 효과를 해로운 외부 효과를 외부 비경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외부 경제, 외부 비경제는요. 시장에 맡기면 좋은 것은 항상 넘친다고 그랬어요?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모자라요. 인간은 이게 사악한 존재라, 이기적인 존재라 시장에다 맡기면은요. 쓰레기, 매연, 분진 넘쳐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항상 모자라고 잘못된 것은 항상 넘쳐나요. 그래서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 들은 게 외부 경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 생산되거나 넘쳐나는 거죠. 과잉 소비 드는 게 외부 비경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외부 경제에서도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와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로 나누어지고, 외부 비경제도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비경제와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비경제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거의 95% 이상은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4개 다 공부해. 시간만 낭비고 출제 포인트도 모르고 공부하니까 점수 전화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고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응용하면 되거든. 약간씩만 변형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비경제,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어느 게 크다? 사회적 비용 크다 공부했잖아요. 사적 비용은 항상 시장 생산량을 결정하죠? 사회적 비용은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죠? 그런데 외부 비용이 항상 과잉이 되니까 시장에다 맡기면 시장에서 생산 능력이 많단 말이야. 과잉이 된다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가 발생하겠지.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죠?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환경세. 그렇죠. 환경세나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환경세 등을 부과한다고. 그럼 환경세 등을 부과한 게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소비자 잉여 일부하고 생산자 잉여 일부가 연기처럼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안이 등장한다고 공부했어요. 그 대안이 뭐였어요? 우리나라도 도입돼 있고 유럽에서 먼저 도입이 됐던 거죠.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 코즈가 있기 때문에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계산 문제는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계산 문제 잘 나오고 있는데, 코즈의 정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바로 오염 배출권제도예요. 오염 배출권제도. 나중에 지금 우리 기출 문제는 이게 없어요. 근데 수능 문제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 제가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염 배출권 제도가 등장한 이유가 정부가 개입하니까 사회적 복지가,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시장에다 막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이 오염 배출권을 기업 간에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오염 배출권 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서술적으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최근의 문제는 그래프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전 시간에 목 아프게 떠들었는데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바로 느껴져야 되죠. 자, 그래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수요 곡선의 그래프 숫자하고 공급 곡선의 그래프 숫자부터 먼저 판단하라고 그랬죠. 공급 곡선이 2개죠. 공급 곡선이 2개니까 생산 쪽일까요? 소비 쪽일까요? 생산 쪽입니다. 자, 이건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에 관련된 시험 문제라는 걸 딱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때는 이 2개 그래프 중에 사적 비용에 의한 그래프하고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하고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이, 여기에 의한 공급 곡선하고 여기에 의한 공급 곡선이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딱 익혀두세요.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에 의해서 만나는 점에서 시장 생산량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선에 의해서 만나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시장에다 바뀌었더니 연탄이 이만큼만 만들어져야 적당한데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연탄 공장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건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다, 마이너스 외부 효과다. 마이너스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니까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겠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자, 정부가 개입할 때 아까 환경세 또는 환경부담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요만큼을 텍스로 부과하는 거죠. 환경세나 환경부담금으로 부과하면 돼요. 그러면 자, 원래 시장 가격은 여기였어요. 원래 시장 가격은. 근데 정부가 텍스를 부과하니까 이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라고. 이건 시장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건 뭐야? 이건 생산자가 얻는, 생산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제 정부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그때 어떻게 썼더라? A, B, C, D, E, F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사적 비용에 의했을 때 소비자에게는 A, B, C가 된다고요. 그런데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과 만나는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A만 남기 때문에 B, C가 사라지는데 이 B하고 D는 누가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세금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정부가 세금을 먹는 거니까 이건 정부의 재정 수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회적 이익가 바로 이 삼각형, 이 날개 축지죠? 날개 축지. 생산자에게도 원래 이만큼 했었는데 이만큼만 남으니까 이만큼 사라지는데 이만큼은 정부가 먹고 이만큼 생산자에게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했죠. 이 그림은 안 나온 시험이 없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어떤 시험에 다 나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꿔볼까요? 공공우선 두 개죠.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이겠죠. 그런데 사적, 이게 시장 생산량. 사회적, 이게 최적 생산량. 시장에다 맡겼더니 시장 생산이 적네요. 과소잖아요, 과소.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외부 효과에 마이너스 효과예요. 플러스 외부 효과는 시장에다 맡기면 과소다. 딱 보니까 소요곡선이 두 개죠. 소요곡선이 두 개니까 소비에서 외부 효과. 네. 근데 이게 사적 편익이고 이게 사회적 편익이라고 한다면 사적 편익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시장 소비량. 사회적 편익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최적 소비량. 어라 시장에다 맡겼더니 과손해? 모자라네? 모자라니까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네. 그럼 반대로 해봐요. 여기가 사회적, 사적. 이때 수요니까 편익입니다. 공급이니까 비용이라는 말 쓰고, 비용? 공급이니까 비용이라는 말 쓰고. 자, 그러면 사적 편익에 의해서 시장 소비량, 사회적 편익에 의해서 최적 소비량.
오라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잉 소비되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잉 소비되니까 외부 불경제이겠지.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이건 외부 플러스 외부 경제잖아요. 이때는 이만큼 뭘 줘야 돼요? 이만큼이 뭐야? 이때는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지. 보조금.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오케이? 우리 시험은 이걸로 나왔지만 아직 이걸로는 안 나왔어요. 보조금 얘기 나오면 이제 이게 플러스 외부 효과 때는 이게 좋은 건데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에서 많이 만들려고 많이 소비하라고 보조금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은요.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어떤 문제까지 출제가 되냐면 지금 시장 가격이 원래 연탄 한 장에 1,000원씩 팔렸는데 정부가 세금을 1,000원을 부과했다고 가정합시다. 1,000원을 더 부과했어요. 1,000원이 아니라 이게 1,000원이면 1,000원을 부과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0원 중에 이 1,000원 중에 이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자가 세금을 더 부담할 때가 있고 소비자가 세금을 더 부담할 때가 있는데 그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그렇습니다.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소비자인 나는 가격에 둔감해. 즉 비탄력적이야. 그럼 세금 많이 때려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전가가 크다 작다?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전가가 크다. 말을 바꾸면 탄력적일수록 조세 전가가 작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지금 여기는 거의 비슷하죠. 500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둘 다 당연히 탄력적인 거야.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전 시간에 한 번은 소개해 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이 수요 곡선을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공곡선을 기울기를 조금 급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급하게 그릴게요. 공곡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잉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이만큼 부과하잖아요. 그래프를 너무 급하게 그렸네. 너무 급하게 그려가지고. 이게 시장 가격 1,000원. 이게 시장 생산량, 최적 생산량, 과잉이 됐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요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하죠. 요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을 세금을 부과했는데 얘는 200원, 얘는 800원 부담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탄력도 차이라니까. 지금 수요가 경사가 완만하니까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조세 전가가 많아요,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공급자는 지금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 별로 영향을 안 받아. 둔감해. 그러니까 또 세금 더 많이 부과해.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책에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80페이지던가요? 우리 책? 네, 우리 책 8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0페이지에 3번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잉여에 미치는 영향. 그 바로 아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조세 부담의 전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조세 부담의 전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전가 부담이 크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전가 부담이 작아진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보세요. 왼쪽에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것은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죠. 수평선이니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니까 조세의 전가가 소비자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1호이라도 세금 붙여? 그러면 나는 안 사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100% 누구에게 조세 전가가 돼요? 그렇습니다. 생산자에게 100% 조세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난이도를 높이면 여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래 그림은 반대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에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100% 누구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소비자에게 그런 거예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공급자는 나 1원이라도 세금 부과한다면 나 안 만들어? 이거잖아. 그럼 소비자가 내가 다 포장할 테니까 만들어 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뭐 웬만한 시험 문제 다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효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시장 실패에서 두 번째 출제 비중이 높은 게 공공재 생산은 시장에다 맡기면 모자란다는 거죠. 공공재 생산해 보죠. 그때 공공재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배제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비배제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소비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소비량을 아무리 늘려도 다른 사람 소비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이걸 경합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공공재라고요. 그 시험에 나왔던 대표적인 사례로 골목길의 가로등, 일기예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기예보 여러분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 못 들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 듣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도로로 비유하면 한가한 무료도로, 한가한 무료도로 이게 이제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 들여서 내가 만들지를 않아요. 국가나 지자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용할게. 이런 심리를 무임승차 심리라고 하죠. 원어로는 프리라이더. 공짜로 타려는 심리. 무임승차 심리 때문에 시장에다 맡기는 경우 생산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정부가 건설하고 철도도 건설하고 통신망도 만들고 국방 너 책임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독과점의 피해인데 이게 별로 시험 문제감 못 드니까 독과점의 피해가 있었고, 네 번째가 한때 이게 유행했는데 최근에 좀 뜸해요. 한때 참 시험 문제로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게 바로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에 따라서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역선택. 중고자동차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와 같은 사례.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해놓고 난폭운전 한다거나, 등등.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실패였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다음에, 시장 실패의 대책은 결국은 뭐였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역효과가 나타나요.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 사례 쭉 나와 있으니 우리 교재대로 설명을 드렸었죠. 별로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없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시장에서 다시 맡기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 이후의 것은 또 경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뭐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큰 정부로 등장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 교과서가 소개를 안 해놓고 있고요. 이 정도 하면 됐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는 경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경계를 왔다 갔다 했냐면 가격과 수량을 표시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하나의 가인날이 만들어지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가인날이 만들어집니다. 두 가인날이 만나야 종이가 잘려지듯이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OP0, EQ0 이 사각형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총 매매액, 총 거래액, 총 판매액, 총 소비액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기울기가 뭐다? 탄력성. 출제 영순위. 공곡선도 기울기가 달라지죠. 이것도 탄력성인데 공급 탄력성 가지고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탄력성 나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나 탄력성의 개념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있었던 건 아니죠. 소득 탄력성의 개념도 있었고 교차 탄력성의 개념도 있었어요. 이건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개념 정도만 아시라고 그랬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산제, 우등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쭉 정리를 했고, 이제 이게 확대되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이제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낸 거라는 개념이 있죠? 이걸 가격을 다 종합해가지고 평균을 내요. 이게 나무라면,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숲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숲의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물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떤 이론을 공부했어요? 가격 이론을 공부했다고요. 이걸 우리는 미시경제학이라고 표현해요. 나무 하나하나 보는 거죠. 미시경제학. 그래서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그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결정되겠죠.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 금리가 결정되겠죠. 유한시장에서는 환율이 결정되겠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가나 지대가 결정되겠죠. 이런 가격에 관한 모든 이론을 공부하는 게 시장의 가격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대되면 시장이 아니라 이제 국민경제잖아요. 국민경제. 그러죠? 그래서 국민경제 이론, 국민경제에서는 이제 국민 소득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국민소득 이론. 근데 이 국민소득 이론은 얘와 관계가 있다고. 물가와. 그러면, 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금액으로 표시해보자 이거지. 이걸 곱하기 화폐 단위. 곱하기 아니라 화폐 단위로 표시하면 그게 바로 국민 소득이죠. 국민소득. 근데 이 국민소득을 1995년에 세계 경제 질서가 좀 바뀝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1995년 이전에는 세계 경제 질서가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래서 가트 체제라고 하죠. GATT. 근데 이제 1995년에 그 프랑스 제네바던가? 스위스구나.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그 가트 본부에서 현판을 바꿔요. 현판식 바꿔요. 그래서 가트를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WTO라는 간판을 새로 붙여요.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 체제입니다. 95년생이니까 성인이죠? 성인. 근데 아직 걸음마도 못해요. 나이는 20살 넘었는데 95년생이니까 아직 걸음마도 못 걷습니다. 좀 불완전한 세계경제기구 WTO가 출범하고, 이 WTO 체제 하에서는 국민소득을 GNP로 하지 않고 GDP로 측정해요. GDP. 그 이유는 나중에 차차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만 이제 명칭이 달라져요. 이건 디맨드죠.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라고요. 국민경제 전체 수요이기 때문에 이걸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어그리게이트라는 것은 쌓아놓는다, 집적한다, 모아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의 수요, 기업의 수요, 정부의 수요, 해외의 수요를 다 합쳐놓은 거야. 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총수요다 이렇게. 이거 그냥 수요라고 하잖아요. 이건. 수요 곡선. 이건 총수요 곡선이에요.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가 되겠죠?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총 곡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이 결정되겠죠. 여기는 이제 가격이고, 여기는 이제 물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가 수준을 계산하는 건 차차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yield, 국민 소득 수준이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이 국민 소득이 명목적인 국민 소득이 있고요. 실질적인 국민 소득이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올 겁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안 나오더라도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적인 것은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한 거예요. 올해 쌀이 몇 톤 생산됐다. 그리고 올해 쌀이 얼마에 팔리고 있다. 이걸 곱하면 돼요. 실질 GDP는요, 당해년도 생산량을 올해 가격으로 하지 않고, 왜냐면 올해 가격은 작년 가격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명목 GDP만 가지고는 쌀을 많이 생산했는지 적게 생산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쌀을 조금 생산했는데 가격이 비싸면 명목 GDP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올해 풍년 들었는지 흉년 들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화폐로 표시하기 위해서 비교가 용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변화무쌍한 당연도 가격 가지고 하지 않고 어느 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연도 가격을 가지고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걸 기준연도 가격. 그러니까 기준연도 가격이 어때요? 고정돼 있죠.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실질 GDP 늘어나는 거고, 당연도 생산량이 줄어들면 실질 GDP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측정한다?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경제 성장을 측정할 때는 명목 GDP로 측정한다? 실질 GDP로 측정한다? 실질 GDP로 측정할 거예요. 왜? 실질 GDP는 고정된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한다. 이거 실제 계산 문제 다 나왔어요. 어떤 시험에서든지.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계산 공식 알고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타임, 시간이 흐름에 따라
GDP. 자,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명목 GDP입니다. 실질 GDP입니다. 물가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내리고 있어요. 다 이제 복습을 해서 보세요. 명목 GDP는요. 자, 이거 이해를 잘해주세요. 명목 GDP는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이 되죠. 그럼 이 당해년도 가격 안에는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명목 GDP는 커지죠. 그러죠? 그러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그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명목 GDP는 항상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요, 실질 GDP는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오르기 전, 즉 물가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에는 오히려 실질 GDP는 작게 계산되는 거예요. 왜? 오른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명목 GDP를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실질 GDP 보니까 실질 GDP가 커졌어. 실질 GDP는 항상 물가와 반대로 움직여요. 자, 다시 이제 기억합시다. 명목 GDP는 물가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요. 실질 GDP는 항상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용돈이 일정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줄어요, 늘어요? 줄잖아. 물가가 오르면 실질 용돈 줄어드는 거잖아. 물가하고 실질은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물가하고 명목은 항상 같이 다녀요. 이거 벌써 기억해 두시라고. 그냥 구구단처럼 또딱또딱 줄줄줄 나와야 돼. 됐죠?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실질 GDP. 명목 GDP. 물가 올라야 내려요? 내려요. 실질 GDP도 모르는데 명목 GDP가 줄고 있으니까 물가? 내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을 때 여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기준연도라고 해요. 이 기준연도 가격이 같으면 이 금액이 같을 수밖에 얘하고 같으면 얘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연도는요.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은 연도가 바로 기준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그래프 또 나와. 우리 문제 풀 때도 나오고 조금 더 지금 또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전 시간에 이 그림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면서 총수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공부했죠? 이것도 구단처럼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C, I, G, X라고. 여기 C가 뭐예요? 가계의 소비 지출, 가계 민간 지출, 인베스트먼트, 기업의 투자 지출 또는 민간 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거버먼트, 정부 지출, 수출,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이걸 다 합치면 총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가계의 민간 소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총수요? 늘어나겠죠. 기업의 투자가 줄었습니다. 총수요? 줄겠네요. 정부의 재정 지출 늘어났습니다. 총수요? 늘어나겠네. 수출 줄고 있네요. 총수요? 줄겠지. 됐죠? 이건 구구다. 암기해야 돼. 총 공급 어떻게 구성이 돼요? GDPM. GDP는 뭐죠?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국내 총생산. 그래서 얘하고 컴포트 할 게 있었죠? GMP. 이것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 신문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어요. 이게 폐쇄경제라면 GDP하고 GMP가 다 같다고 그랬죠? 그러잖아요.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봐, 지구. 지구 안에서 생산하는 것이 GDP죠. 지구 이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GMP죠. 그러면 지구의 GDP하고 지구의 GMP는 똑같겠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혀 무역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거라고. 근데 오늘날 폐쇄 경기는 없단 말이에요. 폐쇄 경기 없으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뀌어. 이게 GDP고, 이게 GNP라고 한다면, A 영역, B 영역, C 영역이 나오지. 이것도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A가 뭐야? 해외, 지불소득. C, 해외, 수출소득. 축구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의 소득은 A, B, C, D 중에 어디? C.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근로자들의 소득은 어디? A.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B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가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A와 C는 커지고 있고 B는 작아지고 있다고. 왜? 개방의 틈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A와 C는 커지고 B는 작아진다고. 근데 선진국일수록 어느 게 크다?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겠지. 그러니까 GNP가 커, GDP가 커? GNP가 커요. 선진국일수록 GNP가 크다고. 우리나라는 뭐가 커? GDP가 크다고.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는 좀 멀었다. 이런 내용 공부했고, 또 계산 방법도 공부했었죠. 자, GDP 계산 어떻게 해? 첫째, 부가가치의 합. 두 번째, 최종 생산물 합계. 세 번째,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거. 이거 기출문제 사례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잘 기억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이 기출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단원별 문제라든가 10점 문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런 계산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할 것들. 왜냐면 요즘은 갈수록 경쟁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세련돼서 나와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나온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옛날 고리타분한 구식 문제만 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라 새롭게 유행하는 문제들도 같이 접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2점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총 공급인 얘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물가 수준도 알아야 되고, 이게 물가 수준은 따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 중에 GNP가 아니라 GDP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소득 수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소득을 알려면 얘만 알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GDP는 이건 그대로 써주고 얘만 이쪽으로 이양시켜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죠? C, I, G, X 마이너스 M. 이 수출과 수입을 묶으면 무역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역을 네 글자로 늘리면 수출 수입인 거고, 수출 수입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역이 되는 거니까 이걸 묶어버려봐. 그럼 이게 무역량이라고. 순수출이라고도 표현해요. 순수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난이도가 높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수능에서는 이미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이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소비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면, 얘 증가합니다.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합니다. 얘가 정부 지출 증가하면, GDP도 증가합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GDP도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되면 와장창 틀려요. 수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GDP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하니까 틀린다니까. GDP 개념이 뭐지? GDP 개념이 뭐야? 한 나라 영토 안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을 화폐로 표시한 거예요. 수입품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외국의 GDP지.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뛰죠, 지금. 손흥민의 소득은 영국의 GNP야, 영국의 GDP야? 영국의 GDP라고.
한국이 GNP고. 그러면 수입품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외 그 나라의 GDP에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안 돼요. GNP에는 포함되겠지. 자, 다시 그러면 수입이 늘어났어요. GDP 늘어요, 줄어요? 영향 없다니까. 영향 없어요. 얘는 여기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깍깍 속는다고. 막 수학적으로 해오래.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늘어났으니까, 줄여라.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한테 따진다고. 그렇게 따지면 수능 문제를 했다가 탁 내놓으면은, 봐요. 얘는 그러면 언제 여기에 영향을 주냐면, 얘가 수입돼가지고 정부가 소비할 수도 있고, 기업이 소비할 수도 있고, 가게가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영향을 주죠. 가게가 소비했으니까 GDP에 영향을 주지. 이해되나요? 이게 못해서 넘어가. 왜? 우리 시험에서 거기까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자, 일단 이것은 알아야 돼. 수입은 GDP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줘. 안 줘.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대충 봤어요. 우리 전 시간에 시장의 가격과 관련된 이론을 공부했고요. 이제 앞으로 뭘 공부하냐면 물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걸 디플레이션.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뜸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했더니 2020년에 딱 나오고 그랬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자주 출제되었던 것도 최근에 좀 뜸합니다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물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물가 지수도 다양하다고. 계산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도 다양하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진도 나가면서 오늘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이거 GNP와 GDP. 이건 전 시간에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소득이 0에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좋겠죠? 이거는 경제 성장이라고 해. 그러면 0으로 가까워지면 경기 침체라고 그래. 그럼 경제 성장이나 경기 침체나 모두 뭐와 관련이 있냐면 물가와도 관련이 있고 취업률과도 관련이 있어요. 취업률과 대립되는 게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업률은 낮아지고 취업률이 높아지겠지. 또 고용률도 높아지겠지.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실업률이 뭐고, 취업률이 뭐고, 고용률이 뭐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뭔가, 이걸 가지고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이어서 오늘 공부해야 할 때가 몇 페이지부터냐면 이제 거시경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24페이지 이미 공부했던 것이고, 126페이지도 했죠. 명목 실질 다 했고, GDP 계산 방법 이것도 다 해드렸고, 오늘은 128쪽부터 하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128쪽부터 할게요.